이걸로 결제가 될까요? 아들의 심장이 멈춰가는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정가자라는 이유로 대출은 거절당했고 시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엄마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내든 건 죽은 남편이 남긴 정체불명의 까만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직원이 한심하다는 듯 카드를 긁은 순간 결제 단말기가 붉은색으로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병원장이 넥타이도 못 맨 채 달려내려와 이 여자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시커먼 벤츠 마이바흐를 선두로 경호 차량 10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지갑 속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걸 까맣게 모른 채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1시 야간 세탁소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기 몸무게만 한 다림질 기계를 두 손으로 붙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턱 끝으로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눈앞이 아물아물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 뻣뻣하게 굳어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늘 하루만 해도 세탁물 120벌을 달인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퇴근하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자 새벽 찬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낡은 패딩 주머니에 두 손을 쑤셔 넣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유독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자 화면에 아들 민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4살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거든요.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는 항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검사 한 번 받으려면 세탁소에서 2달을 꼬박 일해야 했고 그마저도 빠듯해서 매번 검사 날짜를 미루고 또 미루곤 했습니다. 1년 전 남편 민재가 의문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이라 넉넉하진 않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민우를 어깨에 태우고 비행기 소리를 내며 거실을 뛰어다녔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꼭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올 만큼 살뜰한 아빠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에 치여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로 처리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시동생 태진이 교묘한 함정을 팠습니다. 태진은 민재의 사촌 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는데 겉으로는 형수님을 챙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혐의가 씌워졌고 정가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태진이 지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 챙긴 것이었습니다. 신용불량에 전과 기록까지 있으니 세상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취업 면접에 가면 신원조회에서 번번이 걸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세탁소를 전전하며
겨우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다 날리고 겨우 얻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비만 오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방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리 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 살배기 민우가 이불을 꼭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땀으로 축축했고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후다닥 신발을 벗고 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의 이마에 손등을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이의 볼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안 아파. 민우 괜찮아. 뜨거운 열에 온몸이 달아오르면서도 엄마를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민우는 아플 때마다 꼭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몸뚱이 하나가 지수에게는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민우가 겨우 잠이 들자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에 남편의 유품인 낡은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으로 모서리가 달아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지갑을 집어들어 텅 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감 가장 깊은 곳에 손가락 끝을 넣으면 까만 카드가 만져졌습니다. 로고 하나 없이 남편의 한자 이름만 새겨진 정체불명의 카드였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남편이 남긴 것이라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살아있을 때 유독 진지하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갑하고 민우는 꼭 지켜야 해. 절대로 이 지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 평소에 장난기 많고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을 예감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했는지 지수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 지갑도 낡은 가죽 지갑일 뿐이었거든요. 다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지키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문득 장례식 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지수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에서 태진이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내몰린 지수는 한 손에 민우를 안았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남편의 지갑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갑을 내려놓고 지수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34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민우의 정밀 검사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검사를 또 미루자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고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인 사이트를 열어 새벽 배달 알바를 검색했습니다.
한 건이라도 더 뛰면 모자란 검사비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빠지게 화면을 들여다보는 지수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때 방 안에서 민우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며 잠결에 몸을 웅크리는 아이를 보고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후다닥 아이 곁으로 돌아가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아주자 아이의 숨결이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그제야 지수도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손 내밀 곳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누구 하나 지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작은 창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마저 바닥에 닿기 전에 사라져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지수는 그렇게 기나긴 밤을 버텼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까만 카드 한 장이 곧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토록 평범해 보였던 남편에게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지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민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서 호흡 곤란과 함께 경련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걸 본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눈 떠봐. 엄마 여기 있어. 지수가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지만 민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소를 겨우 읊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슬리퍼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젖든 발이 시리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구급차가 폭우를 뚫고 도착했고 민우는 곧바로 인근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지수는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우를 인계받아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수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에 지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에 젖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당직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의 심장 판막에 급격한 무리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수술 자체는 응급으로 바로 진행하겠지만 아이의 심장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의약품을 외부에서 긴급 공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희귀 약물이라 비용이 5천만 원에 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약물 없이 수술을 강행할 경우 아이의 심장이 버틸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지수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34만 원으로는 약물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대출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신용불량 및 전과 기록으로 인한 즉시 거절이라는 붉은 글씨뿐이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심지어 소액 대출 앱까지 전부 같은 결과였습니다. 지수의 이름 석자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단돈 10,000원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는 태진이 사채업자를 동원해 이미 다 끊어놓은 뒤였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전부 눌러봤지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아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차갑기 그지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또 돈 요구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습니다. 손주가 죽어간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경호원 2명을 양옆에 거느린 남자가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태진이었습니다. 민재의 사촌 동생이자 지수를 전과자로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진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로 이 병원과도 깊은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원에서 태진의 말은 곧 힘이었습니다. 태진은 응급실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지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부은 눈, 슬리퍼 차림의 초라한 행색. 태진은 지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목소리에 걱정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진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지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전과자가 병원에서 행패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태진은 병원 부의사장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이 병원에서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존심도 분노도 전부 삼키고 태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진아, 부탁이다. 민우 수술비만 한 번만 도와줘. 내 조카잖아. 제발 아이만은 살려줘. 지수의 이마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거의 닿을 듯 숙여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타일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지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치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런 지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형수의 모습이 태진에게는 우월감을 채워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좀 불편하네.
형이 우리 가문에 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시작이에요. 태진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유유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수를 밀어내듯 앞을 가로막으며 태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병원 안에서 지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10분 안에 약물 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술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이의 심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에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수와 민우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지수의 손이 패딩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우를 안고 뛰쳐나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챙긴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지갑 안감 깊숙이 들어가 까만 카드를 건드렸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카드, 쓸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수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까만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가락 위로 까만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내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움켜쥐고 원무과 창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원무과 창구를 향해 달려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진의 경호원이었습니다. 태진이 병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지수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전과자가 출처 불명의 카드를 내밀면 병원 입장이 곤란해지죠. 복도 저편에서 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지수를 향해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태진이 지수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 병원이랑 관계가 깊거든요. 형수님이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나도 좀 불편해져요. 태진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민우를 치료받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눈은 이미 지수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전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그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태진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민우에게 배정되어 있던 약물 우선 배정권을 가로챘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라는 직함과 병원 인맥을 총동원한 결과였습니다. 민우처럼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에게 우선 배급되는 희귀 약물이었는데 태진은 그 배정권을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자녀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민우에게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약물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목숨이 한 남자의 탐욕 앞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전해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물이 없으면 수술을 해도 아이의 심장이 버틸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댁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입력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하나둘 올라갔을 뿐 답장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시댁 식구들이 대화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나갔습니다. 삼촌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대화방은 지수 혼자만 남아 텅 비어버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지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피가 이어진 할머니, 삼촌, 고모 중 단 한 명도 4살짜리 아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손주의 사진을 보고도 익십하고 방을 나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은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해 지수의 주변을 완전히 봉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을까 싶어 연락을 돌려봤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태진 쪽에서 이미 경고를 돌린 뒤였습니다. 지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들이 찾아간다는 협박이 돌고 있었거든요. 동네 이웃부터 옛 직장 동료까지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처 목록 끝까지 전화를 돌려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상과 지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단단히 쳐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나 응급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 범위를 한참 밑도는 수치였고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코에 꽂힌 산소 튜브 사이로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버텨줘. 지수가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손가락에서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 괜찮다며 꼭 잡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차갑게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태진이 다시 응급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진은 지수의 낡은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지수의 가방을 들어 올려 복도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민우의 약통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복도에 짐 풀어놓지 마시고 정리 좀 하세요. 태진이 비꼬듯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구두 끝으로 툭 밀쳤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발끝으로 밀어내는 모습에 지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갑이 복도 바닥을 미끄러져 벽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엎드려 지갑을 집으려는 순간 경호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기어가서 지갑을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 지갑의 낡은 안감 한쪽 모서리에서 실밥이 터져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그저 두 팔로 지갑을 감싸 안은 채 바닥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태진의 경호원들 앞에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넓은 병원 안에서 지수와 민우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한층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의 심장 박동이 위험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경고음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지수와 민우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가슴에 안긴 지갑 속에서 까만 카드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방금 전 원무가로 달려가다 태진에게 막혔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눈물과 먼지가 뒤섞인 손가락으로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막아도 반드시 가겠다는 결심이 지수의 눈에 서렸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원무가 창구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우의 심장 모니터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피가 배어나는 무릎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린 엄마의 얼굴 앞에서 경호원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지수가 원무가 창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 무릎에 핏자국이 배어있는 행색. 직원의 눈에 귀찮다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수가 까만 카드를 두 손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제발 결제해 주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카드 번호도 없고 로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자로 된 이름 석자만 까만 표면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를 긁자마자 결제 단말기 화면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본 적 없는 팝업 창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카드사 본사 즉시 문의, 전용 유선 연락 요망. 직원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0수년째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다시 집어들고 앞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 본사 총수실 비서실 보안 시스템에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출 장남의 블랙 크레딧 카드 가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병원의 GPS 좌표가 찍혔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총수 일가만을 위해 특수 제작한 무한도 블랙카드였습니다. 발급된 카드는
전 세계에 단 5장뿐이었습니다. 카드가 긁히는 순간 본사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송출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최경환이 알림을 확인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8세의 노련한 비서실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장을 모시면서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장남 민재가 가출한 뒤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마침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최경환은 곧바로 회장 집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의 블랙카드가 가동되었습니다. 위치는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76세의 노 회장, 구평회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던 노 회장의 얼굴에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장남의 흔적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그 한마디에 대성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경호팀에 비상 소집을 걸었고 회장 전용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엔진을 걸었습니다. 대성그룹 의료재단 산하병원에도 동시에 연락이 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원무과 창구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성그룹 카드사 VVIP 전담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옆에 상급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상급자 역시 전화 내용을 듣더니 사색이 되어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몇 분 뒤 병원장이 부원장 2명과 함께 응급실 로비로 허겁지겁 달려 내려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장은 숨을 몰아쉬며 지수가 서 있는 원무가 창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방금 제시하신 카드가 맞으십니까? 혹시 카드 소유주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병원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말없이 서 있자 병원장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저희 의료원 최상위 재단의 총수일가 전용 카드입니다. 어떤 경위로 소지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총수일가 전용 카드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건 그냥 낡은 지갑 속 정체불명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장이 자신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태진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야, 미쳤어? 정과자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태진이 병원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태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팀을 시켜 태진의 접근을 막아세웠습니다. 이 카드의 소유주는 태진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시커먼 벤츠 마이바흐를 선두로 대형 에스컬레이드 경호 차량 10대가 줄지어 정차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블랙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응급실 출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일반인의 통행을 막아섰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경호 행렬은 대통령급 인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대열을 정렬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6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구평회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가출한 장남을 평생 찾아 헤맨 아버지였습니다. 노 회장이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직접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 회장의 시선이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는 지수에게 멈췄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까만 카드. 노 회장의 눈이 카드 위에 새겨진 한자 이름 석자를 읽었습니다. 구민재.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장남의 이름이었습니다. 노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두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 앞으로 천천히 다가온 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 아들 민재의 아내가 맞느냐? 내 손주는 어디에 있느냐?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누구인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 회장이 지수의 손에 쥐어진 카드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재의 아내와 자식을 이제야 찾았구나. 노 회장의 목에서 터져나온 울음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총수가 초라한 행색의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수를 외면하던 사람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민재가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에 숨겨진 장남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남편이 왜 그토록 지갑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까만 카드가 바로 그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지수의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까만 카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의 비밀이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지수는 소리 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여전히 민우의 심장 모니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심장 전문의를 지금 당장 이 병원으로 불러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최경환이 즉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이름 한마디에 전국 각지에서 심장 전문의 10명이 소집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오는 의사도 있었고 새벽 잠을 깨고 자가용을 몰고 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4살짜리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지수를 VVIP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가자 취급을 받던 바로 그 병원에서였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키고 간호사가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변화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우뿐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지수의 손을 잡고 응급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민우를 본 노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장남의 아이, 대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손주였습니다. 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작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 회장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간곡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제게 서열 1위에 그 위험 있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소집된 수석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수술 자체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에 필수적인 특수 약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미리 빼돌려 다른 곳으로 넘겨버린 바로 그 약물이었습니다. 이 약물 없이 수술을 강행하면 수술 도중 심장이 멈출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약물 없이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노 회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모였고 돈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목숨을 살릴 약물은 여전히 태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와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도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 회장이 비서실을 총동원해 약물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성그룹 보안팀이 태진의 사업체와 거래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약물을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사설 창고로 빼돌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약물이 정상적으로 이관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두었습니다. 창고의 실제 위치를 아는 사람은 태진과 그의 측근 신복뿐이었습니다. 추적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민우에게 남은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태진은 현장의 혼란을 틈타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노 회장의 등장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노 회장에게 쏠린 틈을 타 주차장으로 달린 것이었습니다. 태진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신복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전부 태워. 하나도 남기지 마. 지수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기 혐의 조작 서류들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태진은 자신과 지수를 연결하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증거만 사라지면 자신이 불리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수술이 약물 부족으로 지연된다는 말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버텼는데 아직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노 회장이 나타난 것은 기적이었지만 기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습니다. 재판 출석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통보라는 제목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진이 미리 매수해 두었던 법조계 인맥을 움직여 지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주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수의 발목을 잡으려는 치밀한 악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지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목숨도 위태롭고 자신의 자유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 회장이 나타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만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높아졌습니다. 민우의 심장 박동수가 분당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위험 수치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선포되었고
의료진이 총력을 다해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약물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아이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니터의 숫자는 조금씩 더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노 회장마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노 회장을 부축해 옆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료진 일부가 노 회장에게로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유일한 구원자마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응급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아들이 누워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금 만난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구속영장 통보가 찍혀 있었고 아이를 살릴 약물의 행방은 도망친 태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지수의 삶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태진이를 건드리면 너도 민우도 끝이야. 입 다물고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 태진의 도주를 돕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아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와 손주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인 손주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보다 태진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과 민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정체를 알았는데도 노 회장이 왔는데도 여전히 아들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모두 잃을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떨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민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가락 끝에서 아직 미세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그 희미한 맥박이 지수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절대로 놓지 않을게. 지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적이 한 번만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지수의 기도가 간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경환이 급히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노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환이 노 회장을 부축하며 동시에 지수에게 긴급 보고를 전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님, 서태진의 행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며 해외 밀항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 밖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보고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보안팀이 태진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는 태진이 부패한 경찰과 나눈 녹취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 녹취록 속에서 태진은 지수의 정가를 조작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넨 내역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지수의 사기 혐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여진 거짓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 민재가 당한 뺑소니 사고.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진이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민재를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보안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복사본이 존재했고 태진은 밀항 전에 그 복사본마저 파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태진이 민재의 차를 고의로 2번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태진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지수를 짓밟고 모욕하고 정과자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남편의 살인범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우를 어깨에 태워주던 그 다정한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태진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이가 갈리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노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심실세동, 환자 심실세동 발생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마구 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끊어질 듯한 경보음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들이 민우의 작은 가슴 위에 제세동기를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충격 가합니다. 물러나세요. 의사의 외침과 함께 민우의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들썩였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3번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영혼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을 2주먹으로 두드리며 지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모니터에서 미약하지만 불규칙한 파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심박 회복. 민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몸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금은 겨우 붙잡아 놓은 것이지 약물 없이는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심장이 멈추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진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안부 전화를 하듯 느긋한 말투였습니다. 배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이미 항구 근처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지수의 손에 쥔 핸드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약물이 있는 창고 위치,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아무한테도 나에 대해 입을 열지 마세요. 내가 이 나라를 뜰 수 있게 시간만 벌어주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태진은 아이의 목숨을 미끼로 자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위치를 알려줄 테니 자기 범죄를 덮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 자기를 놓아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다시 멈추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태진의 조건을 들어주면 아이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을 죽인 살인범을 세상 밖으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왜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태진의 잔혹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표적이 될 것을 예감하고 최후의 보루를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손등에 묻어있던 피와 눈물이 남편의 가죽 지갑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에서 서서히 차가운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태진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의 지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진이 구두로 밀쳐 실밥이 터졌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안감이 벌어진 틈새에 손가락을 넣는 순간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감과 가죽 사이 이중 바닥에 납작하게 끼워져 있던 것은 초소형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만졌던 지갑이었지만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카드를 넣고 빼는 것만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이중 구조였거든요. 태진이 지갑을 걷어차 안감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진 자신의 폭력이 자기를 무너뜨린 증거를 세상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의 뒷면에는 민재의 글씨로 아주 작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태진의 모든 범죄 기록을 정리해 이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사기 혐의 조작 증거, 횡령 내역, 대성그룹 지분 탈취 음모까지 전부. 지갑을 지키라는 유언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까만 카드는 아버지에게 닿는 열쇠였고 이 SD카드는 태진을 무너뜨리는 칼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지갑과 민우를 꼭 지키라던 그 말. 그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선물. 내가 반드시 써먹을게요.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수는 SD카드를 꼭 쥔 채 비서실장 최경환에게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검찰에 넘겨주세요. 태진이 한 모든 짓의 증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쥔 지수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경환이 SD카드를 받아들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이 SD카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안에는 태진의 범죄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 조작 서류, 횡령 내역, 대성그룹 지분 탈취 계획서, 그리고 1년 전 민재를 살해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정황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죽기 전에 태진의 모든 악행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꼼꼼함에 법무팀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법무팀은 이 증거를 대검찰청 수뇌부에 즉시 전송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실린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속 명령이 떨어졌고 특수부 수사관들이 인천항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시각 인천항 부두. 어둠 속에서 밀항선에 오르려던 태진의 앞을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는 손전등 불빛이 태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태진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병원에서 유유히 사라지던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태진 씨 살인,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자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이미 수사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태진이 부두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병원 복도에서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체포되자 신복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보안팀의 추적과 검찰의 압박에 신복 한 명이 약물 창고의 위치를 자백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 지하에 약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안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하여 빼돌려졌던 희귀심장 약물을 정격 회수했습니다. 약물은 특수 보냉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사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물이 담긴 특수 보냉 상자가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대성그룹 경호팀의 호의를 받으며 앰뷸런스가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새벽도로 위에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 차량 4대가 앰뷸런스를 앞뒤로 에워싸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전시 작전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일반 응급약으로 민우의 심장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 의사들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우의 손을 잡은 채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맥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 정문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보냉 상자를 들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상자를 열고 약물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수석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 상태 양호합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약물이 민우의 혈관에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여 직후 모니터의 숫자가 미세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수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약물이 효과를 보이자 의료진은 곧바로 긴급 심장 수술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 10명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위 불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수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 회장도 응급 처치를 마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이 지수의 억울한 사기 전과에 대한 긴급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SD카드에 담긴 조작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에 법원은 즉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태진이 꾸며낸 허위 서류와 매수된 경찰의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지수의 사기 혐의는 완전한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수를 옥죄던 전과자라는 낙인이 마침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신용도 회복되었고 세상은 비로소 지수에게 사람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 차량에서 내리는 태진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살인, 횡령, 배임, 증거 조작까지 혐의가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거만하던 사람의 최후가 텔레비전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문의 파멸을 직감하고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지수를 발견하자 달려가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가문만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었어. 1년 전 지수를 폭우 속으로 내쫓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주가 죽어간다는 전화를 끊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지수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뿌리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법 앞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짓밟힐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지수는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달랐습니다. 얼마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석 전문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이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 회장도 휠체어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민우가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지켰어. 엄마가 다 지켰어. 태진의 범죄를 도왔던 시댁 가문의 모든 사업체와 자산이 대성그룹 법무팀에 의해 합법적으로 동결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쫓겨나고 짓밟히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유일한 정통 승계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도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으로 남편 민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행기 소리를 내며 민우를 태우고 뛰어다니던 그 웃는 얼굴. 여보, 당신이 남긴 약속을 드디어 지켰어요. 지갑도 지켰고 민우도 지켰어요. 지수는 소리 없이 속삭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병원 복도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를 4살배기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팔을 양옆으로 쭉 뻗고 비행기 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아빠가 해주던 것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핏빛이 돌았고 웃음소리가 잔디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장이 멈춰가던 아이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민우의 심장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움켜쥐며 아프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품에서 깔깔 웃고 잔디밭을 맨발로 달리는 보통 아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엄마 곁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잔디밭 뒤편으로 거대한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 위에는 대성민재 어린이 종합병원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전폭적인 투자로 건립된 이 병원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소아심장 질환부터 희귀 질환까지 형편이 어려운 아이라면 누구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이 병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완공식 겸 설립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이 병원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의료계 권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깔끔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백지수였습니다. 6개월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탁소 알바를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슬리퍼 차림으로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성민재 어린이재단의 이사장으로 단상 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아이의 수술비를 내지 못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가자라는 이유로 아이가 꺼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공포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요. 지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그런 부모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든 곳입니다. 돈과 권력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남편 민재가 남긴 뜻이고 제가 평생 이어갈 약속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박수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취재진이 메모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노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노 회장의 무릎 위에는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손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단상 위의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떠났지만 며느리와 손주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노 회장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에 객석이 따뜻한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노 회장이 웃으며 손주를 달래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활짝 웃으며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태지는 구치소 독방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인,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태진의 얼굴에는 한때의 거만함은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형수님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독방 천장만 바라보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형수의 지갑을 걷어찬 그 구두는
이제 죄수용 슬리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시골의 한 가방 공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내쫓고 손주를 외면했던 사람의 말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저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온 지수는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것이 닿았습니다. 남편의 까만 카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모서리는 여전히 낡아 있었지만 지수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카드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향한 남편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반지하 부엌 싱크대 앞에서 밤마다 하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병원 정원을 걸어 나오자 가을 햇살이 지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뭇잎이 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달려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 응급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 손이 지금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지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꿈에서 아빠가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웃어줬어. 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니 민재의 눈빛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셔. 아빠 덕분에 엄마랑 민우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야. 민우가 지수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로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 교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년 전 폭우 속에서 아이를 안고 떠밀려 나오던 그 발걸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나온 모든 슬픔과 고난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대성그룹의 정당한 리더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가득한 병원 교정을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 하나가 지수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했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사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에 사랑과 비밀과 약속을 전부 담아 가족을 지켜낸 한 남자가요.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두 모자의 뒷모습과 함께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도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찬란 인생이었습니다.